안녕하세요. 생명 시스템 세포 내 정보와의 흐름에 관한 수업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세포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이 안에 약간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나온 핵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 핵 속에는 DNA가 있습니다. 자, 써볼까요? 핵 속에는 DNA가 있다. DNA는 어떤 그림이에요? 네. 자,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꼬불꼬불 저 핵 속에 있는 DNA인데요. DNA와 유전자를 서로 구분해 볼게요. 자, 사람의 DNA를 이렇게 한 개를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키에 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혈액형에 관한 유전 정보가 일부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DNA에 유전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만 DNA의 일부에만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키 유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혈액형 유전자 부분이라는 명칭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DNA와 유전자가 같은 말일까요? 다르죠. 자, 유전자는 DNA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와 유전자는 꼭 구분을 해주세요. 자, 유전자는 DNA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유전자가 바로 DNA 중에 유전 정보를 지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DNA 한 분자에는 여러 유전자들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키 유전자는요, 조금 있다가 키에 관련된 단백질을 생산할 거고, 혈액형 유전자는 혈액형과 관련된 단백질을 생산할 겁니다. 즉, 우리의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는 결국 단백질을, 그와 관련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쓰이는 거고요. 우리는 키, 눈동자색, 그리고 뭐 혈액형,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형질들을 드디어 보이게 되는 거죠. 형질, 즉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질에 관한 정보는 사실 우리 세포 핵 속에 있는 DNA가 들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DNA는 여러 유전자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유전자로 인해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것이 우리 형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슴의 갈색 털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DNA, 유전자, 그리고 단백질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슴이 갈색 털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여운 갈색 털을 가진 사슴을 볼 수 있어요. 자, 털색이 갈색인데요. 왜 이렇지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피부에 멜라닌 색소 단백질이 갈색을 띠면서 모이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멜라닌이 합성되어서 갈색을 띠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멜라닌 합성 효소였어요. 그래서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작용을 해서 멜라닌이 합성될 수 있도록 도와줬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멜라닌 합성 효소니까 효소는 단백질 성분이죠. 단백질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지? 해서 다시 보니까 사슴의 DNA에 보면 일부가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효소를 합성하고 그리고 효소가 작용해서 멜라닌이 합성되고 그래서 겉으로 갈색을 띠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유전자, 단백질,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겉으로 형질을 드러내는 것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떤 사슴의 경우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났대요. 조금 달라진 거예요. 유전자 자체가요. 자, 그랬을 때 멜라닌 합성 효소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이 합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멜라닌이 합성되는 것을 또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합성될 수 없으므로 사슴의 털색은 갈색으로 나오지 않고 원래대로의 흰색 털의 사슴이 되는 겁니다. 자, 유전자 하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형질을 드러내는데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포 내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지 그 정보의 흐름을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과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니까 아주 맛있어 보이는 요리 그림이 있는 요리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리를 집에 와서 꼭 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요리책을 대출할 수가 없대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요리책에 있던 그 요리를 어떻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겠어요? 예, 뭔가 이것을 연결할 방법이 필요한데요.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노트에 베낀다, 사진으로 찍는다, 외운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노트에 베낀다고 한번 써보면 요리책을 노트에 베껴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자, 선생님이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자, 보면 세포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DNA 이중나선으로 꼬불꼬불꼬불하게 들어있죠. 자, DNA 이중나선 구조 안에 보면 어떤 특정한 형질을 장차 만들기 위한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단백질로 합성이 되면서 결국 그런 형질을 드러내는데요. 이 유전자를 단백질로 만들려면 유전자가 핵 밖을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DNA 정보를 단백질로 연결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RNA입니다. RNA는 DNA 이중나선과 다르게 단일 나선이고요. DNA의 정보를 RNA가 RNA 방식으로 베끼고 그것이 세포질로 나가서 세포질에 있던 리보솜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리보솜이 RNA와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DNA가 RNA로 정보가 전달될 때 이것을 전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베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DNA 정보가 RNA로 베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RNA가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RNA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단백질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되는 과정을 필기를 해보면요. DNA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 있죠? 예. 키면 키, 혈액형이면 혈액형, 이런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거죠.
결국 유전 정보는 형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유전자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연결되는 것을 전사라고 하고요.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은 아주 요약적으로 본 거고요. 이것을 자세히 볼게요. 자, 전사와 번역을 좀 더 자세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RM의 DNA를 가져왔고요. RM의 유전자 1, 2, 3이 듬성 DNA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RM의 혈액형에 관한 유전자가 어떻게 혈액형을 보이는 단백질을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저 유전자를 확대해 보면 DNA가 한 줄이 있고요. 이 DNA는 원래 이중나선이죠. 자, DNA의 이중나선을 이루기 위해서 염기 4가지가 있습니다. 아데닌, 티아민, 구아닌, 사이토신, ATGC가 있고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니까 자, 아데닌은 티아민과 그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같이 상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자, 타이민은 아데닌, 구아닌은 사이토신, 아데닌은 타이민, 구아닌은 사이토신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거를 꼭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국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존재하게 된 거죠. 이중나선 구조가 있으면 여기서 아랫부분을 전사에 이용된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에서 자, 3개의 염기를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3염기가 묶어져 있대서 3염기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연속되어진 3개의 염기들을 모두 다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3염기 조합의 정의를 써보면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라고 적을 수 있어요. 지금 DNA죠. 전사에 이용되는 이 DNA 가닥에서 앞으로 장차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이렇게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이 DNA의 정보를 RNA로 베끼는 과정을 시작해야겠죠. 지금 이 과정은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전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DNA가 살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자,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RNA 염기들을 이제 붙여봐야 됩니다. 자, 아데닌에 대해서는 어떤 RNA 염기가 붙을 수 있을까요? 먼저 RNA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요. 아데닌은 유라실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그리고 DNA 티민은 아데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럼 RNA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아데닌에는 유라실, 그 다음에 시토신에는 구아닌, 그 다음에 시토신에는 또 구아닌, 티아민에는 아데닌, 그리고 티아민에는 아데닌, 시토신에 구아닌, 시토신에 구아닌, 구아닌에 시토신 이렇게 하여 전사되는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RNA 단일 가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DNA의 아데닌이 유라실과 결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RNA는 이제 그대로 세포질로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RNA 단일 가닥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RNA도 DNA 3염기 조합처럼 서로 연속된 3개를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코돈이라고 해요. 각각을 다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도 역시 나중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될
세계의 염기입니다. 자, 써보면 이번에는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라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RNA에서 일어나는 세 개의 연속된 염기, 그것을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NA의 3염기 조합에 대해서 상보적으로 RNA가 결합한 것을 코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3염기 조합과 코돈 사이, 3염기 조합과 코돈 사이는 서로 DNA에 대해서 RNA가 상보적으로 결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사에 이용되는 DNA의 정보를 RNA가 베껴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DNA 정보가 RNA로 연결되었고요. 이번에는 RNA 정보는 결국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겠죠. 자, RNA는 저 단일 가닥으로 세포질로 나오고요. 자, RNA가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하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리보솜이 기다리고 있죠. 자, 리보솜은요, RNA를 만나면 RNA의 코돈 부분을 지나가게 돼요. 자, 코돈을 지나가죠. 세 개의 염기를 지나가면서 한 개의 아미노산, 또 코돈을 지나가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들은 전부 다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또 리보솜이 코돈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의 아미노산이 또 아미노산 2에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리보솜이 마지막 코돈을 지나면 또 다른 하나의 아미노산 4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돈 하나, 즉 염기 3개를 지날 때마다 아미노산이 1개씩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면 리보솜은 분해되고요. 나머지 아미노산들만 남아서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여러 가지 구조를 이루면서 단백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에는 이 리보솜이 관여한다는 거,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결국 우리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형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고요. 그때 DNA의 3염기 조합들은 상보적으로 RNA가 결합된 3개씩의 염기를 가진 코돈들과 코돈들로 읽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코돈들은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결국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자, 3염기 조합에서 하나 생각해 둬야 될 것은요.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이 3염기 조합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모두들 동일한 4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염기들이 세 조합으로 해서 또 하나의 나중에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이죠. 자, 이 아미노산들은요, 20종류가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 속에 있는 DNA의 정보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되는 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은 필요한데 곳곳에 쓰입니다.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생명체에서 또 그것이 또 형질로 나타날 거고요. 또한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효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역할을 하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세포 내 정보 흐름을 스스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충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었을 때에 대장균이 인슐린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과 대장균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대장균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보겠습니다. 이 유전자는 장차 사람에게 인슐린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럼 이 유전자를 단백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유전자는 3염기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이것이 전사를 하면 코돈들이 되겠죠.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그리고 번역을 했을 때 여기 나올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 생길 거고, 이것들이 구조를 이루면 인슐린 단백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인슐린 유전자를 이제 대장균에게 넣어본다는 거죠. 그럼 대장균은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인슐린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인슐린 유전자에 대한 세 개의 염기 조합들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염기 조합들을 넣었더니 이 대장균이 나중에 사람의 인슐린 단백질과 동일한 것을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장균이 인슐린 단백질을 생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었을 거라는 거고요. 이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려면 RNA에 있던 코돈들로부터 번역되어야 했을 거고요. 이 코돈들은 3염기 조합들로부터 전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균이 인슐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3염기 조합들을 대장균도 역시 같이 갖고 있고, 이들은 지금 동일하죠.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전사된 코돈들도 역시 동일해야지 그 밑에 있는 인슐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사람처럼 대장균이 동일한 인슐린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염기 조합들 그리고 코돈들이 같아야지만이 인슐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었을 때 대장균이 인슐린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과 대장균은 3염기 조합이 동일했고, 또 그것을 전사하여 만들어진 그 코돈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한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